바로크 양식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중세 1000년 동안 예술과 모든 그 장식의 절대적인 목적은 신에 대한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갈망과 또 하늘에 닿고자 하는 바램,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뾰족한 첨탑, 뾰족한 창들과 같은 고딕 양식이 나오게 되었었지요. 사실상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금욕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상당히 검소한 생활과 검소한 옷차림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가 유일신만을 믿도록 했던 억압적인 기독교 양식의 반기를 들고 난 뒤부터 그 후에 17세기부터 절대주의 정치 체계가, 다시 말해서 왕권 강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술 양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바로크 양식을 공부하다 보면 고딕 양식이 나오고 또 르네상스 양식이 나왔는가 하면 다시 또 다른 과거의 양식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세의 지나친 신중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종교 체계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배자였던 왕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낼 상징 같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왕들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더욱더 과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의 위엄 또는 그 강조하고 싶었던 또는 사치스러운 스타일로 이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또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굉장히 화려한 궁전을 대표하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죠. 이게 바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왕권을 강화하고 또 자기를 더욱더 과시하고자 했던 그 루이 14세는 그렇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그러한 왕궁을 짓게 되고 또 그 정원도 상당히 화려하게 배치를 하게 되고 또 그 안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고 천장을 아주 높게 해서 왕을 찾아온 신하나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없이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왕의 위엄을 확인하고 또 자기 스스로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거대한 화려한 왕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바로크 시대의 또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멜크 수도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수도원은 바벤베르크 왕가가 1106년에 베네딕토회의 왕궁을 기증한 이후에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수도원이었는데요. 이것은 그 후에 개축된 것입니다. 과학과 학문을 탐구했던 곳이었고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책들을 9만여 권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그러한 도서관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한눈에 보아도 이 대표적인 멜크 수도원의 그 도서관은 상당히 화려한 그러한 천장에 화려한 그림, 회화, 조각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봐도 바로크 공간은 왕궁뿐만 아니라 일반 공간도 상당히 화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인테리어, 건축, 또 모든 그러한 그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자료가 남아있고 또 학습해 볼 만한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 바로 바로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바로크는 르네상스 후기부터 고전주의 경향에 반대해가지고 17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엄격한 그 고전의 규칙을 과감히 무시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에서 추구했었던 건축의 어떤 일정한 규칙이라든가 형식,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고전주의 양식을 거부하고 건축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뿐만 아니라 비대칭, 대칭, 과장 이런 등의 역동적이고 3차원적인 건축 기법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그 공간의 극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크 시대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바로크 시대에는 단순성보다는 복잡성, 풍요성을 선택하고 또 빛을 건축의 디자인 그 기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건축물의 내부는 상당히 많은 조각, 또 꼬인 모양의 기둥들, 그리고 또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이러한 그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크 양식이란 르네상스의 고전주의, 합리주의적 경향에 반대해서 17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발생되어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전개된 하나의 양식을 지칭합니다. 굉장히 바로크 양식의 특징은 감각적이고 또 역동적이고 장식적인 효과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크 양식의 특징은 선적이라기보다는 회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보다는 어떤 그 감각적인 면을 구성하고 선의 그 윤곽들은 상당히 질감을 강조했습니다. 형태보다는 또한 색의 효과를 증시해서 가상적인 효과들을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면적이기보다는 깊이감을 주어서 드라마틱한 구도나 액센트를 주는 그러한 그 효과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공간에서는 닫힌 형식이라기보다는 열린 형식, 그래서 한 부분이 잘려진 공간을 상상하게끔 하게 합니다. 또 바로크 시대의 공간은 다원성을 중시했다기보다는 그 통일성을 중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회화에서 보여지는 대상과 배경이 구분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그 독립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강조하다기보다는 바로크 회화는 대상의 형태와 배경 자체가 모호하게 섞이면서 하나의 톤으로 통일되는 그러한 그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 바로크 공간들은 상대적인 명료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그러한 그 효과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주고 빛에 의한 강약 조절, 이러한 것들의 기법을 건축 공간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크는 탄생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에는 절대주의적인 그러한 그 왕권 강화, 그게 도래가 되고 또 16세기 그 르네상스에서 출발한 그러한 변천의 뒤를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발전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크란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의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발달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유럽 전역에 유행했던 하나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바로크란 단어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르네상스의 고전적인 균형이나 그러한 그 조화의 세계에 치중했던 그러한 거에 비해서 유동적이고 강렬하고 남성적인 감각과 더불어서 상당히 기묘하고 아주 특이한 이미지가 강조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은 고전적인 그러한 그 법칙을 무시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 건축에서 보여줬던 엄격한 그러한 고전적 법칙을 무시하고 또 대칭이라든가 비례 조화 등 그러한 2차원적인 건축 구성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는 반대로 극적 효과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대칭, 대비, 과장적 표현 등과 같은 역동적이고 3차원적인 건축 기법에 의해서 형태 및 공간의 극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음영을 대비, 또 투시화법의 3차원적인 효과, 화려한 장식 등의 수법들을 이용한 것이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는 데서 오는 부조화와
또 궁정 양식의 장중함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은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고 또 품위가 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르네상스 공간에 비해서 상당히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기풍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크 건축에서 보여지는 조각적인 형태와 회화적인 형태에 대해서 새로운 강조를 포함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상당히 화려한 그러한 건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곡선과 곡면에 의한 장식을 통해서 역동적인 형태와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기둥의 변형, 또 곡선형 코니스, 또 파동치는 그러한 파도 모양의 벽면 등을 이용해서 화려하게 벽면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중시했던 그게 바로 아름다움의 조건이었던 고전주의 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바로크 양식은 지나치게 과장되고 또 수선스럽다, 소란스럽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크 양식을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인테리어, 건축 또는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려한 공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크가 인류사에 기여한 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동안 유럽 문화와 절대적인 미술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뒤이어서 17세기의 프랑스 파리는 새로운 예술의 중심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라는 그러한 문화사적인 위상이 이때부터 절대국가의 후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로 남아 있었지만 교회보다는 왕실의 권력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절대 왕권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루이 14세. 그래서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루이 14세의 후원 아래에서 문화적인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의 곳곳에 루이 14세를 그렇기 때문에 신격화하는 조각과 흉성이 놓여지게 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여행 가보는 것이 다들 꿈이죠. 갔더니 굉장히 넓고 너무나 보존이 잘 돼 있고 상당히 화려하고 정원 역시 굉장히 아름다워서 정말 다른 어떠한 멋있고 유명하고 아름다웠던 건축물보다도 상당히 기억에 남는 그러한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에 있는 바로크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베르사유 궁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은 직선이 중요한 형태 요소로 접근했던 이러한 접근은 파리에서 시작해서 왕의 침실에서 끝나게 되고 또 왕의 침실에서 시작해서 넓은 정원을 거쳐서 무한대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은 세속적인 권력이 집합된 하나의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중앙 집권적인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건축적인 요소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궁전에 오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시선이 닿는 주위의 경관 모든 것들이 왕의 권위에 절대 복종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공간을 조성해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바로크 건축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정말 극적인 효과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프랑스의 미술가와 건축가들은 이 세속의 군주를 위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아주 막강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유명한 방 중에 하나인 거울의 방인데요. 이 방은 궁전 중앙 본관의 2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큰 규모의 방입니다. 이 방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전쟁의 방, 남쪽으로는 평화의 방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왕족의 결혼식이나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는 등 행사를 가장 많이 행하는 주요한 그러한 그 의식장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거울이 달려 있고 17개의 창문을 통해서 반사된 빛이 온통 금빛으로 출렁이게끔 만든 거울의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의 천장을 올려다보면 프레스코화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천장에 장식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상당히 굉장히 비싸겠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그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바로크 양식 중에서 가장 화려함을 자랑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루이 14세를 주제로 한 그림이 주로 그려져 있고요. 또 이 공간은 1678년에서 1684년에 걸쳐서 다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궁중의 건축가였던 쥐을 망사르라는 사람이 설계를 담당했고, 또 이 거울의 방은 국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방문한 귀빈들은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연회, 또 결혼식이 열렸다고 하죠. 이 공간에 그려져 있는 그림뿐만 아니라 샹들리에, 또 황금 촛대, 또 화병, 이러한 장식품들은 당시의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최고품들이 놓여져 있는 그러한 바로크 양식을 아주 대표로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공간들은 베르사유 궁전의 다른 공간들입니다. 이 루이 14세 때 절정을 이루었던 바로크 문화를 대표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이 14세는 정치 및 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프랑스의 바로크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그러한 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예술 분야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전제 군주였던 사람인데요. 이 루이 14세는 사치를 찬미하는 찬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해서 호화로운 궁정 생활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거울의 방과 같은 공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적인 공간도 역시 화려하게 바로크 양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베르사유에서 공적인 공간은 많은 사람들을 접대한 공간으로 상당히 규모가 컸죠. 그래서 금으로 도금을 한다거나 또 천국을 나타내는 그림과 천장을 상당히 높이 올렸던, 그래서 거울 및 풍부한 조각 장식 등을 과장되게 세부적인 곳에까지 사용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도 이와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베르사유 공간의 사적인 공간에 사치스럽고 세련된 그러한 실내 디자인들은 귀족들의 주택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사적인 공간의 벽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린색과 또 핑크색과 같은 그러한 화려한 패브릭 질감을 사용해서 벽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과 천장이 만나는 그러한 부분에는 상당히 화려한 금 도금된 어떤 몰딩을 사용해서 상당히 화려하게 마감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사적인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화려한 샹들리에 등을 사용해서 또 색감으로도 보색 대비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사적인 공간의 가구를 보면은 건축의 기본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화려한 반면에 가구는 비교적 상당히 심플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의 요소가 화려했다면 가구는 조금 단순한 형태나 마감을 사용해서 되도록 사용을 화려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르사유 궁전에 사용된 가구들은 굉장히 이렇게
실내가 화려하면 조금 단순하게, 실내가 화려하지 않다면 상당히 웅장하고 사치스러운 조각과 금도금을 사용한 그런 가구들을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방들은 베르사유 궁전의 또 다른 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벽과 천장, 문, 창문 등이 장식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에는 조각과 도금된 화려한 몰딩 장식으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장식적인 그림이라든가 조각, 나무 패널, 천, 벽지, 거울 등 상당히 이 시대부터 다양한 그러한 마감재들이 실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은 굉장히 비싼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대리석의 차갑고 딱딱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화려한 패턴을 넣은 양탄자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아치형 곡선 이러한 것들도 형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왼쪽 비너스의 방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한 대리석의 검정과 흰색의 극렬한 대비를 이용해서 벽면에다가 색의 대비 효과를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비너스의 방은 오늘날 현대 공간의 디자인 컨셉으로도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흰색과 검정의 강렬한 조화를 대리석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프랑스 바로크의 그러한 인테리어 공간의, 실내 공간의 특징은 상당히 장식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사실상 상당히 세련되고 우아하게 표현된 그러한 고급스러운 그러한 공간을 완성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실내 공간과 가구를 설명할 때 루이 14세와 리젠시 양식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반복해서 설명했듯이 나중에 왕으로서는 방탕한 행실과 또 여러 가지 스캔들로 결국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이름이 후세에까지 오래 남게 된 것은 결국은 건축과 인테리어 등의 예술에 대한 후원 때문입니다. 이 루이 14세의 취향은 바로크 양식에도 크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이후에 장중함이라는 것이 특징이었던 그러한 장식 예술에 우아한 곡선이나 또는 외국의 동방의 중국풍을 도입하고 또 건물 내부 기둥이나 벽면 모서리 등에 아주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을 넣는 변화 등을 이끌어냅니다. 루이 14세가 거의 지어놓은 것과 다름없는 베르사유 궁전의 마무리나 마감이나 또는 인테리어가 새로운 양식으로 완성된 것은 루이 14세의 왕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에서의 바로크 양식의 변화는 그러한 리젠시 양식, 다시 말해서 섭정 양식이라고 불려지는 양식을 단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리젠시라는 단어는 결국 섭정이라는 그러한 뜻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섭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어떠한 굉장한 힘으로 왕이 직접적으로 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거나 또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섭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는 또 임금이나 왕이 그 나라를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 대신 다스리는 것을 섭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루이 14세는 굉장한 중앙 집권적이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태양왕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섭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리젠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리젠시 양식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로코코 양식에 반영이 되어서 로코코라는 새로운 양식을 탄생하기 위한 바로크와 로코코를 이어주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의 유럽은
그 중앙집권 정치에 의한 권력이 확대가 되면서 경제 부흥과 과학과 철학의 그 발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 문화적 정치적인 그러한 그 변화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건축이나 인테리어 공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르네상스 양식이 대상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법칙을 모색한 것에 비해서 바로크 양식은 감상자, 즉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을 보는 사람들의 조형 감정에서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던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크 양식은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고 또 부분적인 묘사가 상당히 양감적이 되고 또 감각적이어서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크 양식은 르네상스의 발생지인 이탈리아에서 역시 근원을 두지만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그 절대 권력 왕정이 시작이 되면서 이 루이 14세의 권력에 대한 과시 욕구로서 굉장히 더 프랑스에서 발전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바로크 시대의 그 실내 공간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또 감각적이고 굉장히 볼륨감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공간의 실내 공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크고 굉장히 묵직한 문과 또 조각을 이렇게 배치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영향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천장에 이렇게 양감을 준 그러한 모양은 이탈리아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풍부한 조각 디자인의 천장, 또 벽난로, 여기 보여지는 화려한 가구 등 이런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장식이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금색을 가진 그러한 그 양감 있는 그 금속 느낌이 나는 금색의 양감 있는 부조 장식들이 모든 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